네, 이제 교수님 강연 세션 시작 전에 간단하게 계신 분들한테 좀 질문하는 시간 저 갖도록 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제가 본인께서 가장 멀리서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구 계시고 부산 더 내려갔습니다. 어디? 어디요? 제주도. 아 제주 오늘 강연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제가 교수님하고 그래도 세미나 작년에도 사실 그 경희대 평화전당에서 한 3,500분 모시고 함께 했었는데 그때 해외에서 왔다고 거짓말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먼 곳 굳은 날씨에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또 교수님 또 제자분들도 계실 거고 팬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마 이쪽 생태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위에 계신 이제 사모님 정말 너무 반갑고 오늘 이제 교수님 오늘 제가 지혜족보에 올린 커뮤니티 글을 봤습니다. 막 저한테 카톡으로 전달 주기 전까지 작업하셨던 PPT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주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혁신인데 네. 요즘 워낙 또 많이 말씀하고 계시긴 한데 이 주제를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8월 14일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에 빅등인데요. 그거 때문에 지금 책을 쓴 거고 두 번이나 비트코인이 이번에 꺼져야 되잖아요. 불장이 9월에 꺼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억 미만 내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 관심인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크고 이제 준비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빅딩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 충격의 그 인문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연휴 전날에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오셨으니까 연휴 동안 좀 생각할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요 따끈한 놀러 가기 전에 드릴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박수 한번 다시 치고 교수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날짜를 우리 임 대표님께서 고르라고 하셨는데 제가 8월 14일을 고르는 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제가 살짝 고민을 했어요. 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쩌면 한두 분한테는 이날만 참석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날짜를 정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날짜를 정해서 못 오셨을 거예요. 한 분 소개할게요. 아까 제가 사인하면서 했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10년 전에 대성학원에서 강의할 때 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뭐 대학 졸업해서 회사 직장 다니고 결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미쳤어. 확실히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안 하고 비트코인 사라고 했대요. 어디 계세요? 우리 학생 어디 계세요?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갖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네. 네. 아쉽죠. 여러분 부럽죠? 네.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이 아닙니다. 저분처럼 저의 강의를 들었다면 찾았을까요? 네. 네? 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이게,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자료 작업을 쭉 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가 정말 음흉스럽게도 뭐 사는데 하버드 대학은 정말 돈이 많은가 봐요. 1억 원이 아니라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천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지금 비트코인 ETF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초에 비트코인 ETF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한테 이제 기자나 뭐 방송이나 유튜버들이 물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 비트코인 ETF의 승인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아마 이게 한국에서 서울대겠지만 서울대가 전 세계 가면 안 먹히잖아요.
서울대 출신들 죄송합니다. 안 먹히잖아요. 한국에서 먹히죠.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먹히는 딱 하나의 대학이라고 하면 이 대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2천억이라는 자산을 비트코인에 박았다. 이거는요, 단지 2천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진짜 지금은 이제, 그냥 주류가 됐구나. 그것도 그냥 주류가 아니라 그냥 주류들의 주류가 됐구나. 서울대는 비트코인 갖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11년 동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알거든요. 제가 모빅을 하는 건 다 아시겠죠. 근데 그 모빅을 들고 작년에 제가 연세대학교 총장님을 뵀었는데 연세대 총장님은 거의 저한테 넘어왔어요. 근데 기획실장님하고 이제 부총장님들이 이제 총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는데 총장님은 의사예요, 의사. 근데 기획실장하고 이 부총장님들은 이게 인문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건데요. 전하면 안 됩니다. 참 오늘 이거 온라인 나가지 말지 마.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각설하고 제가 라면서 했는데 한양대는 뭐 했다 그랬더니 우리 연세대학교는 명문대학이라서 사회적인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한마디로 GR을 하고 있는 거예요. GR 비빌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하버드에. 이게 바로 본토의 힘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인류들은 자유롭습니다. 인류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면 강박이 있어. 인류인 척 하는 사람들은 인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태가 너무 강하고 진짜 인류들은 자유로워요. 정말로. 여담인데 제가 우리 대성학원 학생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하던 레토릭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이 갑자기 나네. 인류, 이류, 삼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류가 하버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인류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수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하버드 나왔나요? 쭈리히 공대 나왔어요. 쭈리히 공대. 스위스 쭈리히 공대. 스위스 쭈리히 공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인슈타인으로 빡 나와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수식하는 게 쭈리히 공대예요. 쭈리히 공대를 수식하는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네? 아인슈타인 쭈리히 공대를 수식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인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버드대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가 아닌 거예요. 인류는 뭐냐면은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소속 집단이 자기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대를 나오고, 이분은 하버드 나오십니다. 이분은 뭐 서울대 나오고, 이게 이류인 거예요. 삼류는 뭐냐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아빠가, 혹은 내 친구가, 이게 삼류인 거예요. 아주 명쾌하죠. 여러분들 인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가 되는 길이 그렇게 하버드 나와야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수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인 거예요. 인류들은 자유 없다. 하버드는 참 자유롭네요. 저는 이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는 이제 11년 동안 비트코인 들고 정말 그 이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류들을 굉장히 인류가 되고 싶지만 이류인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정말로 벽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거 굉장한 지적 충격일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버드 명함 갖고 보면 확 기가 죽거든요. 기가 죽고. 놀랍죠? 언제 비트코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때문인가요? 네. 이분이 드디어 지난달에 사인을 했죠. 지니어스로 사인을 해서 자, 이류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정도 되면 인류예요. 근데 어쨌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주류 중의 주류들, 미국 월가의 큰 손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오늘의 메인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찍기다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스터카드, JP 모건, 다이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른 스테이블 코인, 뭐 토큰, 예금 토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법안 통과하자마자. 우리나라의 늘 우리나라가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볼 때 이 비트코인은 주류적 현상인데 이게 글로벌 주류적 현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저는 약간 좀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이창용 총재 같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분들을 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거든요. 이분이 뭘 생각하든지 비트코인한테 대비하면 그냥 난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절규. 하는은 뭐 CBDC 연구를 빼고 되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느니 이거를 하는데 상업은행들이 지금 다 참여를 안 합니다.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에 그러고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상처를 받으셨대요.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본 유출 통로가 되는 거죠. 진짜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민주당, 우리 지금 여당의 어떤 그런 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자본 유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자본 유출에 문제가 있는데, 이창용 총재는 지금 개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걱정이 틀린 게 아니고, 저 걱정의 대상이 틀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걱정의 대상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못 막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막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창용 총재님이 걱정하는 이자율의 재량권이라든가 통화주권이라든가 혹은 자본 유출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약간만 좀 더 생각을 하자면, 제가 누누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막으려면 뭘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갑자기 그러세요? 다 제 책이나 영상 다 어저께 보셨어요? 많이 보고 요새 시장이 좋아가지고 잘 안 들으시는구나. 확실히 좀 이렇게 저는 좀 용도가 좀 안 좋을 때, 그죠? 안 좋을 때 정말 저를 보는 눈빛들이 그윽한데 맨날 밤에 들으면서 자니까 그거 안 들으면 팔아버리는 막 이렇게 억제가 안 되니까, 그죠? 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장이 좋아갖고, 그죠? 비투슈아도 듣고, 오태민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은. 오케이, 알겠어요. 비트코인을 막았어야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못 막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본물이 터진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본물이 터진 이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었냐는 건데,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었어요. 언제 막을 수 있냐면 2012년도쯤. 2012년도쯤. 근데 못 막았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는 그 비트코인 못 막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건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영상을 쭉 추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미국이 여기까지 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한국 금융 관료들이 저를 조찬에 초대를 해갖고 저한테 크립토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금융 관료들인데 본인들의 이제 그게 있어서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달러 CBDC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달러 CBDC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달러 CBDC가 나오면 외국에 있는 중앙은행들하고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다 폐업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미국이 뭘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미국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다는 뜻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코너에 몰린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말을 다 뒤집으면 그게 진실인 거예요. 비록 트럼프가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이제 비연방주의자들이라서 트럼프는 CBDC를 반대했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하고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하고 상업은행들은 이제 폐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똑같거든요.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어떤 속성을 몇 가지만 검토해 보면 그거 나머지는 다 경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비록 그게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딱 논리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사실은 중앙은행들하고 그 상업은행들이 다 이제 되게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는데, 당장은 눈에 안 띄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제 잘 안 들리죠. 그러면서 우리 이창용 총재님은 엉뚱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슬퍼하세요.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나올 수 있을까? 못 막는다. 그 결론이 금방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죠. 이건 임명덕 의원실에서 법안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골 의원 법안하고 김은혜 법안인데요. 신문에 나온 그대로 이제 옮기는 건데요. 원래 민병덕 의원 안은 이제 5억 원이었는데 50억으로 올렸습니다. 50억으로 올린 거가 중요한 것도 있고, 이게 전부 그 위원회들이 전부 재경부, 청구은행, 그다음에 금융위가 다 그 어느 업장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심사하는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민병덕 의원안이 5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2달 동안 나오면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 금융 관료들의 입김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이제 안도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입니다. 이제 미국은 어떻게 달리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융 관료들이 지금 브레이크 밟기 바쁜데, 그 지금 같은 시간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의 금융 감독 기관은 지금 엑셀레이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기 벅찰 정도의 개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이 얘기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이야기를 미국의 SEC 의장이 꺼냈습니다. 프로젝트 크립토. 이게 이제 안이 나올 거예요. 정리돼서. 근데 대충 예상은 됩니다. 어쨌건 2017년도에 이더리움을 비롯해갖고 ICO 붐이 불었는데요. 그 ICO를 전 막았죠. 그 막은 명분은 뭐냐면 증권법 위반입니다. 연방법이에요. 증권법은 되게 엄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증권을 팔았다. 이게 이제 증권법 위반 혐의인데요. SEC 의장이 대다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인 주식의 형태가 아니면 이제는 이건 크립토로 따로 분류하고 관할도 따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증권법을 조져가지고 이거를 뭐 연방법으로다가 막 협박하고 이런 시대 끝났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미국의 크립토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 이거 리쇼어링 해야 된다. 이게 이제 SEC고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여러분들이 지혜족보하고 오태버스를 열심히 듣는 동안 그 미국의 월가가 이 크립토에 대해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게 완전히 180도 확 바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토크나이제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단어에 깔린 개념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리플하고 싸웠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리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리플이 롤모델입니다. 우리 모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갈링하우스가 저의 롤모델이에요. 네. 저도 모빅을 팔 수 있으면 그 돈을 전부 로비 자금으로 쓸 텐데 팔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건데요. 제가 왜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냐면, 리플이 타겟이 아니고요. 리플이 오르기 때문에 편승해서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조회수 늘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에 파괴적인데 그게 은행을 없앴는데 리플의 서사가 상당히 지금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금융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요새 자료를 쭉 찾고 있는데 리플 이론가들이 제 의혹이 있어요. 제 영상을 너무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했던 말을 다 가지고 리플로 바꿔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게 너무 의혹이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토크나이제이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떠들잖아요. 그 리플 주창자들이 토크나이제이션 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거기도 참 생태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건 리플 주창자들은 이게 종교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이게 이단하고 정통이 다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대상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토크니제이션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월가가 왜 생각을 바꿨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토크나이제이션의 그 트리거가 됐는지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월가가 지금 생각 정반대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블랙락의 이 레리 핑크. 여러분들은 블랙핑크를 아시나요? 레리 핑크를 아시나요? 네. 우리 아내는 레리 핑크 몰라요. 블랙핑크 얼마 전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블랙핑크 춤추려고 이렇게 연습하다가 거실에 틀어놨는데 나이가 있는데 난 생각 안 하고 정말. 하여튼 레리 핑크를 내가 훨씬 중요합니다. 블랙핑크보다. 블랙핑크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레리 핑크는 우리한테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만 따라가도 여러분들이 손해 안 봅니다.
이분이 한때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그 지폐라고 말을 하다가 2023년도에 비트코인 ETF를 블랙락 시작한 게 이분이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고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블랙락은 민주당 최대 후원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SEC가 블랙락을 거역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1월에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거고요. 블랙락의 IBIT가 바로 그 하버드가 산 게 바로 그거고 그 블랙락의 IBIT가 7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345일 걸린 겁니다. 그게 금이 걸린 7년을 돌파한 거예요. 기록이 5년인가 7년을. 이 블랙락의 라리 피크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비트코인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오늘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이게 혁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요새 정치권 인사들 만나가지고 해준 얘기가 있고 MZ들의 좌절감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크립토를 규제하려면 MZ들의 좌절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남 아파트가 오른다는 건 지금에 보면 명백한데 강남 아파트 MZ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물려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MZ들 중에서도 전문직이 있을 텐데 부부가 전문직으로 돈을 잘 벌어도 6억 대출 제한을 딱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사니까 그 절망감들이 있을 텐데 모든 부동산이 오르면 모르겠는데 강남만 오르잖아요. 혹은 나머지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지 않아요? 강남 고민 안 하면 되는데 어디가 오를지는 이제부터 이더냐 리프냐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다른 부동산 그죠? 그러니까 강남을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는 그 어떤 절망감이 있는데 그게 크립토로 오고 있거든요. 크립토하고 강남 부동산이 만납니다. 그게 토큰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서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리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내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 내 강남 아파트를 내가 부채를 끌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토큰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큰의 한 40%는 내가 갖고 60%는 팔아가지고 내가 1대 주주로서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누가 60% 다 모아갖고 너 지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지. 이게 법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상상을 하는 거지 차치를 합시다. 이게 법은 나중에 정비가 되겠죠. 근데 리츠라는 거는 건물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토크니제이션은 뭐냐면 그 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내가 토큰화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큰화해갖고 팔아가지고 돈을 땡길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점 뭐냐면 6억 원 부채 한도 이런 거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왜 사냐? 강남 아파트를 못 사니까 사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하는데 나는 그 강남 아파트 오르는 거에서 지분을 갖고 싶은 거니까 그걸 토큰을 산다 이거죠.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보험연수원에 오늘 가봤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떠들었는데 보험연수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것도 이제 물어보시지만 질문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에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험학 관련했으니까. 손흥민 지금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 모르시는 분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 같이 되는 그런 잠재적인 손흥민들이 있잖아요. 그 잠재적인 손흥민 전문가들이 얘는 나중에 손흥민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스포츠 선수를 키우는 게 뒷바라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 막 코치 붙여야 되고 하여튼 많이 선수 시합도 나가야 되고 원정도 다녀야 되고 하는 거 뒷바라지 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단에서 유스 선수단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한국은 그런 게 좀 발달 안 되어 있으니까 혹은 또 아프리카나 이럴 때 그런 경우에 토큰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잠재력을 갖고 토큰을 파는 거죠. 토큰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자기가 훈련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받는 연봉의 몇십 %는 이 토큰 보유자들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죠. 또 아프리카의 의대생이 자기가 의대를 졸업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의사들이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 의대만 졸업해서 의사가 된다면 상당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면 자기 토큰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큰이제이션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많은 것들이 토큰화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보험연수원에서 임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던데 우리 세계에서는 하도 많이 얘기하고 제가 이런 걸 설마 모를까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게 이런 이 토큰나이제이션이 뭐에 대한 반성이냐면 2008년 이마우로 사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여기 금융인들도 좀 계실 텐데 이게 그 집합자산 문제 뭐냐면 그 금융공학이라는 게 확 뜨면서 파생상품을 만드는데 파생상품을 쪼리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 수익률하고 위험을 막 쪼개고 해갖고 그럴듯한 뭐 수익률도 꽤 괜찮고 위험도 조금 적은 그런 거를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이걸 사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사면 너는 그 변동비 대비 수익이 괜찮을 거야. 그럼 그 안에 들어보면 별게 다 들어있는 거야. 금도 들어있고 뭐 보험도 들어있고 뭐 어디죠 아마존에 컨테이너 집도 있고 저기 뉴욕 아파트도 있는 거야. 조금씩 좀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섞어놓는 거야. 이 엔지니어링을 한 수학 천재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면은 위험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근간이 무너지니까 쫙 다시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나서 알아봤더니 내가 10억이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샀던 그 쪼개잖아요. 섞어서 믹싱하고 쪼갭니다. 그래서 파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내가 산 1조각을 샀지만 이게 토큰하고 정반대 개념이니까 내가 헷갈릴까봐 설명해 드린 거예요. 2008년 전에 파생금융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토큰화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자산을 섞은 다음에 그걸 막 섞은 다음에 합쳐서 섞은 다음에 그걸 잘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채권화해서 넘긴 거거든요. 그럼 그 채권은 쪼각이긴 하지만 뉴욕의 아파트도 있지만 아리조나의 아파트 컨테이너 박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서 신청 보도를 해봤어요.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10억 우리나라 경우는 10억 원, 20억 원으로 평가했던 부동산이 실제 어떠냐라고 해갖고 갔더니 아마존 3억 한가운데 컨테이너인데 거기에 수도, 상수도, 하수도가 없어요. 근데 그게 10억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10억으로 평가됐다는 건 뭐냐면 그 집을 10억의 부채를 끌고 담보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행은 그거를 그 담보 채권을 쪼개갖고 골드만삭스 같은 데 넘긴 거예요. 그럼 골드만삭스 같은 데 넘기기 전에 그거를 뉴욕 아파트하고 섞어갖고 믹싱해갖고 잘라갖고 넘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월트저널에 갖고 가서 야 너 애널리스트잖아. 너 이 컨테이너가 10억으로 보여줬더니 그 애널리스트가 거기 인터뷰가 나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다루는 게 수억 달러를 다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그 평가를 하고 다니냐. 그거는 다 로컬 은행들이 해갖고 넘긴 걸 우리가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 수학주의자들이 벌인 일종의 그 인류적인 대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되게 우수한 학문이지만 수학에 대한 신봉이 나온 비극이에요. 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르는 건데 사실은 루나테라도 이 수학의 대란이거든요. 수학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대학교 때 만나봤는데 또라이 미쳤어요. 얘들은 연역으로 세상을 읽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결정론자들이에요. 세상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수학보다는 통계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계도 수를 다루지만 철학이 정반대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때 반성이 뭐냐면 직접 금융이어야 된다라는 거. 직접 금융, 다이렉트 파이낸스 그런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실현을 못했는데 이거를 섞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은 가치가 얼마야? 그러면 이거는 섞여 있는 거예요. 삼성이 하고 있는 여러 활동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뭐 딴 거 또 많은 거 팔죠, 그죠? 그 아직도 불안관도 팔고 삼성전기인가 쓸데없는 거 아직도 전자레인지 같은 거 팔 거 같은데 팔죠. 예. 그런 모든 걸 합쳐가지고 나는 삼성전자에다 거는 거잖아요. 그죠? 뭘 믿고 걸어요? 그냥 삼성 보고 거는 거죠. 금융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렇게 믹싱하고 이렇게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섞어갖고 대충 이렇게 평가기관에서 야 이거 사라
AAA야 이렇게 하고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 이런 크립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족보를 따라가면 이런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토큰화는 뭐냐면 삼성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았어. 그러면 그 로트에 대해서 파이낸싱이 필요하잖아요. 그 로트에 대해서만 파이낸싱을 해요. 그럼 여태까지는 그 노트에 대해서만 그 활동에 대해서는 파이낸싱을 할 방법이 없었는데 토큰화로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삼성 반도체 이번에 엔비디아 건에 대해서만 토큰을 사는 거야. 이게 바뀌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전까지 수학주의자들이 벌였던 것에 정반대 방향이 바로 토큰이제이션이에요. 여러분 대충 제 얘기만 들어도 이게 뭔가 큰 지각변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개념을 듣고 있는데 월간 스터디 다 끝났어요. 일로 간다. 우리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사람을 토큰화해 버렸어요. 사람을 유능한 사람. 뭐 저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거 운동선수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운동선수라든가 혹은 뭐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막 개발되고 있는 데는 막 예를 들면 10년 전에 중국이라면 좀 똑똑한 애들이 많이 필요할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국에도 이런 잘 살게 되면 이런 사람인데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은데 걔네들이 다 공부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건이 막 소녀 가장해야 되고 그런 애들이 자기 토큰을 발행하면 얘 성적 보고 내가 토큰을 사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그 사는 사람 투자자가 분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왜 하냐라고 하겠지만 투자자가 몰빵을 안 한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짐바브웨에 커피 농사를 짓는 전쟁 내전 과부가 땅만 있어. 땅은 많을 거 아니야. 아프리카는 땅은 있는데 커피를 심을 종자가 없어. 그럼 커피를 심을 종자만 주면 내가 스타벅스의 무슨 캠페인 때문에 스타벅스가 벌이는 거랑 캠페인들이 많거든요. 걔네들한테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첫 바퀴를 못 굴리네. 그러면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사주는데 그 사람은 1억을 모으는 건데 누가 1억을 다 해요. 나는 10만 원만 하는 거지. 말려도 그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금융이 시작됩니다. 월가에 의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과 얼마나 유사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개념은 이런 거예요. 개념은 이게 전부 달러 스탬프코인이 가지고 온 혁명입니다. 블랙락이 그래가지고 실험적으로 비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비들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그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덩치가 큰데 그걸 쪼개갖고 팔합니다. 기관 투자자들한테 1달러짜리를 팔았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2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대요. 2024년도에. 이더리움 기반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뜨는 이유가 월가가 미는 것 같아요. 이제 월가가 이더리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는 아직 플랫폼을 자기네들 걸로 교체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빅테크라면 당연히 교체하려고 생각할 텐데 월가는 그냥 이더리움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토큰화이제이션이죠. 이런 실험이 2023년도, 24년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저 레리 핑크 회장의 추진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갖고. 이게 여러분들 뭐 생각나요, 이거? 우리 모구리 이거잖아요, 모구리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리플을 그러니까 이게 참 크리프가 재밌는 게 리플을 투자하기 위해서 리플을 공부한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리플을 공부를 수될 게 아니고 이 세계 금융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JP 모건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CBDC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 스테블 보고서 중에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뭐 한국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베타코프를 스위스에 있는 회사라고 했을 때 내가 스위스에 있는 회사를 돈을 보내면 저렇게 6개의 은행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 간에 전부 서로 1대1로다가 계좌를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1대1로 계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갖고 있는 그 허브가 됩니다. 네트워크 이런 거 공부할 텐데 허브가 되는 데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상계할 수 있는 서로 계정을 상계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2, 3일 정도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갑니다. CBDC.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의는요. 이게 은행 보고서라서 얘네들이 이거 강조 안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함의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 국제 결제 시장에서는요. 은행을 6개를 건드는 거고요. 디지털 화폐는 은행을 하나도 거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은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은행이 없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을 대체하려고 은행망을 대체하려고 리플의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서사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리플 주창자들은 절대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망이에요. 그 저는 이제 한국은 폰이 있으니까 된다 뭐야. 그 폰을 강조해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네, 불리하겠죠.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왜 망이냐?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 바트하고 한국 돈하고 시장이 서로 있으면 내가 한국 돈을 바트화로 바로 바꿉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해외여행 나가서 경험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국 돈을 일단 달러로 바꿨다가 그 달러를 다시 바트화로 바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안정적인 시장, 그러니까 뎁스가 깊은 시장은 모두 달러가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하고 엔화의 쌍도 있지만 시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엔화도 그냥 한국 돈하고 달러 시장, 그리고 엔화하고 달러 시장, 엔화하고 한국 돈하고 바트화 시장이 아니라 바트화하고 달러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달러가 시장만 있어요. 달러 시장.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냥 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을 이동한다는 망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로컬 통화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달러로 갔다가 다시 로컬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달러로 돌렸다가 로컬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기관망이 되는 거죠. 달러는 어디든가 고속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 세계 집이 막 움직이잖아요. 메타 세계에서는 다 달러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로컬 통화가 있으니까 현실의 문패를 원화로 붙이느냐 엔화로 붙이느냐는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장, 교환 시장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유동성 확보는 누군가가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은 자꾸 유동성 확보는 누군가가 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초기에는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유동성 바꾸느냐는 건데 그게 리플이냐라는 거에 또 퀘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은행이 하겠지? JP모건이 더 잘하겠지? 혹은 심지어는 삼성하고 애플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에요. 시장이. 그게 이제 제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리플 가지고 하다가 제가 그렸어요. 제가 그리면 다운 게 아니라 이 그림 머릿속에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노란색은 뭐예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오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공간 생각하지 마세요. 원화와 달러 페어 시장입니다. 그래서 원화 달러 페어 시장에 와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원화로 써야 되니까 달러가 공급이 되면 원화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는 충분할 거예요. 원화로 바꾸고 싶죠. 자기가 원화를 한국에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원화를 가지고 자기가 일본에 보내고 싶은 사람의 짝이 있을 거예요. 뭐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단순화해 봅시다. 그러면 일본에 보내고 싶은 사람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한국에 들어온 달러 스테이블 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원화를 주고 달러 스테이블을 사죠. 그러면 그 원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저 고동색이 돼갖고 일본으로 갑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일본의 엔화 대 달러 페어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 달러가 왔으니까 이걸 엔화로 바꾸려는 속성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한국에 돈을 보내는데 달러가 필요해가지고 달러 사가지고 또 달러 뭐 엔화하고 원화는 여기서 조금 라스트 마일에서만 필요할 거예요. 라스트 마일. 한국 정부가 지금 뭘 오픈하고 있는 거냐면 이 라스트 마일에서만 쓰고 있는 이 원화로 이걸 깔겠다는 거예요. 깔아지냐고. 이게 우리나라가 노력한다고 깔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류 이런 걸로 깔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30개의 통화하고 1대1의 페어 시장 가져야만 되는 거야 이게. 이거는 달러 외에는 아무도 못해. 유로도 안 돼. 위안화도 안 돼. 큰일 났죠. 이런 거는 그냥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일도 안 돼. 이상한.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옳으니 그르니 선하니 악하니 이 아름다운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거 그냥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떡할 거야. 큰일이 났는데. 우리가 야심을 갖는 건 좋지만요. 그 맥락을 이해하고 야심을 가져야 되지. 원화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깐다고 원화를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미카 법안을 만들어갖고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1년 됐는데 시장 점유율 0.2%예요. 99.8%가 달러예요. 왜냐 유럽 국가들 안에서는 유로가 필요한 게 맞는데 유럽들도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파트너가 유로여야지만 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중국을 쓰려고 하면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영어를 미국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 공부. 나 영어 공부 안 해. 미국 안 갈까 하고 우리 딸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영어는 나도 잘 못하지만 영어는 공부하려면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미국인들 논문 읽으라고 내가 영어로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어를 내가 안 하니까 내가 파키스탄어 안 배우고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쓴 논문 읽게 하려면 영어로 쓰는 거고 AI 때문에 다행이야. 이건 해방이 됐어요. AI 때문에. 다행인데 우리 딸들 말이 맞아.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영어는 안 해도 돼. AI 때문에. 니네 생각이 많이 서가 아닌데 하여튼 AI가 많이 돼. 영어를 미국 가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은 똑같은 생각이죠. 그렇지 않죠? 페어 때문에 쌍페어. 이거를 제가 이해시키려고 교수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좀 제가 여담인데 한국인들의 좋은 점 나쁜 점인데 우리나라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되게 작습니다. 우리나라를 되게 크게 봐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정도와 유럽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졸로 봐요. 다 우스운 거야 그냥. 상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되게 충격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한 1년 됐지 않았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떠들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충격적인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는데 제일 엉뚱한 소리 제일 열심히 많이 한 게 리플 추종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저렇게 확신을 갖고 떠들지? 근데 리플 추종자들의 이론을 제가 좀 공부해봤더니 리플 추종자들한테 리플은 비트코인이면서 이더리움이면서 달러이면서 모든 것이더라고요. 리플도 설명을 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거는 제가 지난 오작교에서 여러분께 얘기했는데 이게 역과 기차와 역마차를 설명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와닿을 것 같아서 잠깐 비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빨간머리 N의 첫 번째 화를 보시면 그 N이 입양하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차역에서 기다립니다. 기차역에서 어긋났죠. 어긋난 게 아니라 한참 같이 있죠. 왜냐하면 아들을 기다렸으니까. 근데 어쨌건 태우고 그 멋진 빨간머리 N이 산 그 집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기차하고 마차의 공존이죠. 기차하고 마차. 그래서 증기기관차 너무 시끄러워갖고 이 말이 끄는 그 레일카, 그래서 궤도 마차 같은 것들이 도시에서는 많이 사용이 될 정도로 레일이라고 해서 좀 증기기관차가 다닌 건 아니고요. 어쨌건 말과 기차는 이렇게 상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9세기에 절정이 바로 기차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마차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라스트 마일은 마차가 갔던 거예요. 도어투도어로. 근데 리플이 됐건 뭐 상업은행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까? 혹은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기차라면 도어투도어로 움직이는 건 이제 그런 과거의 레가시 혹은 리플이 생각하는 그런 환율 뭐 통화 간의 페어, 브릿지 뭐 이런 개념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유동성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전부 거래를 할 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도 있지만 액수가 크면
상계, 장부 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 상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유동성이 필요하겠죠. 이게 완전히 매치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금융이 단기 금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금융이 어떤 그런 역할을 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시티폰 같은 시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고 이게 스마트폰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났을 때는 그냥 다 그게 기간망이면서 집까지 가는 기차가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은 기차가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가 돼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가 된 거는 그러니까 기차는 마차랑 공전했는데 자동차는 마차랑 공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차의 극적인 그림인데요. 제가 오작교에서 했더니 제 지인이 강의를 듣고 와갖고 여기 와서 동그라미를 셌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틀렸다 해서 몇 개 동그라미 더해서 보여줬는데 이걸 들여다 보면은 여기가 이게 뭐냐면 이것만 자동차고 다 마차라는 건데 곳곳에 이분이 자동차를 찾아냈어요. 난 도대체 구별은 안 되는데 하여튼 대단한 열심히 여기 찾아가지고 하나만은 아니고 몇 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겠죠, 뭐 찾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제가 인터넷에서 긁은 거, 이것 자체가 제가 긁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그래서 1900년대에는 이렇게 이 장편을 만든 사람의 주장이 나오면 이것만 자동차고 나머지 전부 마차였나 뉴욕에. 근데 불과 13년이 지나가지고는 마차 한 대고 다 자동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라면요 끝난 거예요. 다 뒤집어집니다. 13년 만에.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모르는 거야. 이쪽은 굉장히 높다 이럴 가능성.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살고 있으면 마차가 13년 후에 이 꼬라지 않을까 생각하겠어요? 이 대세인데 마차가 자동차 저거 느리고 속도만 있고 막 열등하잖아요. 지느리고 막. 아스팔트 깔아버리잖아요. 13년 만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미국의 경우에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레일로드가 이제 철도가 퇴화를 하고 정차가 퇴화를 하고 이 고속도로가 이제 쫙 갈아버리죠. 고속도로에 이 마일 고속도로.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이 자동차는 그냥 기관망만 아니라 집까지 가잖아요. 기차는 역에 내려가지고 하역하고 집까지 가는 또 다른 운송수단을 타야 되는데 고속도로는 그냥 뻥 뚫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인들은 자동차로 나는 너무 좋아한다 자동차를. 그래서 이건 유럽이나 일본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만 벌어진 일이에요. 이건 땅이 넓어갖고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차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혜적 보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급변기에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가 되냐면 스스로 이렇게 한계짓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자전거를 품고 있는 저 나무를 봐라.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 옆에 있는 이 섬입니다. 섬에 자전거를 품고 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다라는 걸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자전거면 자전거거나 기차 나무면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세상은 이렇게 패치업입니다.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구성을 하죠. 이것만 알았어도 제 지인들이 공부한 지인들이 이것만 알았어도 비트코인은 그래도 10개는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해봐야 뭐 500만 원이니까. 그래 태민이 제가 저렇게 난리 치는데 한번 해보지 500만 원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 5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이 비트코인의 이 불편함이 귀찮은 거예요. 불편하잖아.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나무면 나무고 자전거면 자전거인데 이 이물질 같은 게 왜 나무 옆에 있냐고 치우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전거는 자전거가 있는데 갖다 놓고 나무는 나무 남겨놔야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그래서 비트맥시, 저를 욕하는 비트맥시들을 보면 애들이 전반적으로 젊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이런 세상에 대한 이런 지혜를 얻게 좀 나이가 어린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상식인데 이거 사실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연휴에 자기에 대해서 가만히 내가 나무인가 자전거인가 아니면 자전거를 품고 있는 나무인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솔직하다면 이게 가까울 거 이거. 여러분한테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지 않아요. 고상한 것도 있지만 되게 찌질한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고상한 거를 떼어낼 수 있어요. 아마 죽을걸? 찌질한 걸 떼어내면 아마 오래 못 살걸.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거가 상식인데 이게 공부한 사람들한테 머릿속에서는 이게 분류가 기본이라가지고 견디지를 못했거든요. 비트코인의 이상한 점만 몇 가지 이상한 점만 견디면 해볼만 했던 거거든요. 비트코인 이상한 거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뻔한 거? 그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고, 그죠? 그리고 가격 요동치고, 그죠? 그거 빼놓고는 다 괜찮잖아요.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새롭고, 특이하고, 그리고 오태민 같은 사람들이 막 지랄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가격 요동치고, 그게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데,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강의 들으러 왔기 때문에, 아토믹 수학 이야기를 제가, 하나라도 좀 남고 가라고 준비는 했는데요. 아토믹 수학을 왜 갑자기 나오냐면,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못 막는다. 그리고 저한테 달러 스테이블코인 왜 못 먹냐고 아토믹 수학 때문에 못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토믹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종간 코인 교환입니다. 이종간 코인 교환인데 이종간 코인 교환은 제 더블 비트코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종간 코인 교환을 요거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나는 금 밀수꾼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마피아야. 달러를 갖고 있어. 이 달러를 갖고 있는 마피아 애들이 금을 구하는데 내가 소문을 듣고 거래하려는데 둘이 만나면 총 들고 만나야 되고 보디가드 고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서로 험악한 애들인데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얘네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합니다. 공중전화 부스 같이 생겼고요. 얘는 서울에 있고 얘는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안 만나. 그래서 나는 금괴를 들고 서울에 있는 이 시설에 들어가고 얘는 대구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내 금을 안에다가 카메라는 금고 안에도 있고 금고 바깥에도 있어요. 일단 금고 바깥에 있는 카메라는 꺼두고 금고 안에 있는 금고를 연 다음에 거기다가 금괴를 넣어요. 그리고 띠띠띠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카메라를 딱 켜요. 그리고 삐삐삐 내가 누른 비밀번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비밀번호의 해시값이 나오는 거예요. 해시값이. 그러면 상대방의 스마트폰은 전송이 돼요. 카메라 두 개가. 바깥에 있는 카메라에는 해시값이 보일 거고. 이해가 되죠 지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카메라에는 금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해시값을 갖고 이 마피아는 여기도 금고가 있어요. 이 금고에다가 달러를 넣고 그거를 잠그는데 그 달러를 넣고 잠그면서 첫 번째는 이 해시값을 넣어야 돼요. 해시값을. 왜냐하면 해시값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저 금괴를 넣은 애가 일로 와서 자기 암호를 넣어야지 이게 풀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호를 설정하면 못 열잖아요. 그래서 얘가 넣은 암호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저 해시값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다가 자기 암호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 마피아는 금괴 비밀번호 해시값 그리고 자기 암호 이렇게 해서 암호를 완성한 다음에 카메라를 켭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꿔요. 둘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얘는 서울로 가고 얘는 이제 대구로 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래? 이게 맞아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엽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비밀번호 넣어요. 카메라 켜져 있잖아요. 자기 비밀번호를 띠띠띠 넣으면 그게 전송이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요. 이제 이 근거의 비밀번호잖아요. 그죠? 이 근거의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열고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얘만 바보 되잖아요. 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근거는 얘가 풀려야 얘가 풀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절대 이게 먼저 안 풀립니다. 얘가 열어야 이게 열려요. 자기네가 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얘 빨리 이거 열어야 자기네들도 금 들고 튀기 때문에
알려줘요, 전화로. 야, 뭐 그 뒷번호 뭐야? 그럼 내가 넣어갖고 얘 열고 가져가고 여기도 열고 갖고 가는 겁니다. 똑똑하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토믹 수학이라는 게 이런 형태로 먼저 이론이 있었어요. 먼저 이론이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논문이 먼저 나왔고 저는 직관했어요. 이 논쟁이 막 있을 때 아토믹 수학 논쟁이 나왔을 때 이런 원리를 알려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1, 2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한 1년 걸려가지고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 해갖고 성공을 하더라고요. 2016년도 이야기입니다. 아토믹 수학 논문에 이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 수학적으로 막 나오는데 수학은 제가 안 읽고 내용만 읽어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이제 해시드 타임락 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 시간 장전이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이것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에 거래소 없이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교착 없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토큰화를 가지고 오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못 막아서 그래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왜 못 막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토큰화해버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아몬드 가지고 우리는 사고 실험 했었거든요. 한 11년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낸 문제일 거예요. 이게 아마. 다이아몬드를 10억 원어치 어느 금고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금고의 비밀번호를 10억 원어치 비밀번호를 금고의 비밀번호를 10억 개의 10억 달러 1억 달러라고 하죠. 1억 달러의 다이아몬드를 넣은 가상의 금고가 있어요. 그리고 금고의 비밀키를 1억 개로 쪼개요. 그래서 1억 개의 비밀키를 모으면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 개의 코인은 개당 얼마에 팔리겠냐? 그래가지고 1달러에 수렴하냐? 아니면 2달러냐? 아니면 생각해봐. 나머지 9,999만 개를 원래 10개 갖고 있는 새끼가 안 팔아. 알바끼에. 그럼 그럼 더 줄게 해갖고 올라간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1달러짜리 다이아를 금고에 놓고 1달러만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키를 토큰화해버리면 그 비밀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 다이아를 만질 수 있는 거니까 굳이 가갖고 다이아를 찾지 않아요. 그냥 그거 자체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유통이 된다는 얘기에 쉽게 말해 이 세계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똑같잖아.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이 열받았어.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한국에서 금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의 우리 재미교포가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가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10만 달러어치 사갖고 그거를 이더리움 위에서 잠궈.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잠근 열쇠를 가지고 10만 개의 토큰을 발행해. 그래가지고 그걸 한국에다가 유통을 시켜버려. 한국의 이제 감시 감독자 입장에서는 저 지갑이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그 달러는 그냥 미국의 그 미국 재미교포의 지갑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10만 달러어치. 그거에 비밀키가 토큰화 돼갖고 1달러의 토큰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변신 로봇이에요. 변신 로봇.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의 얼굴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가서는 이더리움의 형태를 띠고 비트코인이 솔라나 가서는 솔라나 형태를 띌 수가 있어요. 가리? 이해됐죠? 네. 이걸 못 막아요. 그냥 오태민 같이 이렇게 10년 이거 제가 뭐 전문가 아니에요. 덕후잖아요. 덕후? 아까 우리 학생이 증명했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학생들한테 비트코인을 사랬잖아요. 애들 지금 입시가 코앞인데 야 수능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너네 인생 그거 그 편차 없다. 비트코인이 더 중요해 네 인생에서. 맞지? 그거 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런 미친놈인데 이 미친놈이 하루에 제가 잠 안 자고 한 건 아니고 10시간씩 비트코인만 공부했는데 제가 못 막는다고 일단 인정을 해야 돼. 그냥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 이런 얘기를. 믿지를 않아 인간들이. 못 막아요. 그래서 막을 유일한 방법이 미국이 달러 발행자를 데려다가 감옥에 쳐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권장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걸 한국은행 총재가 막아요? 못 막는다니까. 그 못 막으면 뭐냐면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리츠 같은 이런 라이선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토큰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후적으로 법이 인정하는 안 하는 거 갈등이 있겠지만 그냥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법이 제대로 되고 멀쩡한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뭐 이상한 나라 태어났으면 정부를 믿겠어? 구글을 믿겠어? 구글 믿지. 구글이 발행한다니까. 아프리카에서 등기를, 아파트 등기를 토큰화해갖고 훨씬 더 믿을 거야. 이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미래가 아니라 이게 임박한 거예요. 지금 블랙락의 레리핑크가 한대잖아. 이거를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우리 블랙락이 다 먹을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빨리 깨어나야 돼요. 빨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금융에 어떤 유전자가 없는 데다가 지금 이게 금융에서 벌어진 혁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이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푹 쩔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얘기를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그 모빅 프로젝트를 그 끝내는 퀸즐랜드 공대에서 했던 강의를 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죠. 바이오티 만찬. 바이오티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냥 복권에 당첨된 거를 그냥 자기가 살던 그 뭐 피해가지고 왔던 노인들을 가지고 그냥 하룻밤 파티로 다 써버리는 영화입니다. 되게 허무 시리즈인데요. 이게 축제에 대한 인간이 또 이런 짓을 벌이거든요. 축제를 해요. 그래서 물질이 다인 사람은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먹는 걸로 그냥 그 나 같으면 저 돈 가지고 다른 것 같은 생각하겠지만 이제 이 영화의 이제 매력이 그건데요. 아무튼 우리라는 존재가 이게 이제 실제로 19세기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으로 왔던 영국 선원들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난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 같은 거 다 버렸어요. 물 같은 거 갈증에 시달렸는데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물을 달라고.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던 선원이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이 갈증을 해결하는데 마셨더니 민물이야. 아마존 강이 바다처럼 넓거든요. 하구에 가면 물을 위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물 위해서. 이게 비유적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확대닥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신을 했죠. 이제 지난 오작 1강이 그건데 나는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확신한 거를 남한테 어떻게 믿게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돈 없어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사면 돼. 돈이 없대. 비트코인 사면 돼. 지금도 비트코인 믿지 않았어 얘기하는데 지인들한테는 얘기하거든요. 믿지 않았다고. 그러면 돈이 없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아마존 강 위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지금 막 참고 있는 거지. 목말라 아마존. 그게 인생이 이렇다. 그 요새 제가 오작교에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는 가끔씩 리셋을 해줘야 돼요. 이게 뉴딜이라고 하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고 나온 건데 뉴딜은 뭐냐면 카드패를 다시 돌리는 거거든요. 카드패를 돌립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뭐 뉴딜 정책이 그랬냐면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바베트 만찬 같은 거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원리기도 한 건지 경험적으로 보는데 그걸 남발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그 모럴이 다 해체되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개발한 게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축제를 통해 갖고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나눠 먹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인간 세상이 너무 이제 강직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건 이 자본주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가끔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던 것 같아요. 가끔. 그래서 이런 일은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30년 주기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되게 빅딩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일반인, 뭐 트레시홀드가 없었어요. 사실은 뭐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투자를 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본인들이 약간 편견만 버렸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1억 6천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1,600만 원도 할 수 있고 160만 원도 할 수 있고 16만 원도 뭐 꼬대가 전혀 안 나지만 할 수 있다. 16만 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0000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안 하죠. 이게 열려 있었는데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있고요. 못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요새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좋으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느닷없어서 그래요. 느닷없어서.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만 해도 진짜 학문이 몇 개가 필요한 건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가장 공정한 것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의 뒷골목에서 네이마르 같은 사람들이 좀 나오니까 브라질 뒷골목에 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기를 키워가지고 네이마르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불공평해 보이죠. 근데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계속 게임을 한다면 그 계속되는 게임 속에서 찾아보면 외부인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보면 그 나름대로 공평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아이들은 좀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리고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아이들은 키가 크고 나이가 많거나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요. 균형을.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어차피 공정성이라는 게 완벽한 기계적 공정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완벽한 가까운 공정성이 있다고 믿죠. 근데 사실 이 뒤에 롤스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게 다 허구예요. 허구인데 어쨌건 우리가 완벽한 공정성을 포기하면 예측 가능성이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측 가능성 공정성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살다가 공항 비행기 소리 때문에 열받아갖고 소송을 해갖고 그 판사가 이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이 손을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 낮잠을 깨웠다. 나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간호사인데 내가 낮에 잘 때 비행기 소리 때문에 내가 정말 잠 못 자니까 이 공항이 나한테 배상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동의할 수 있고 공감이 돼서 배상을 해주면 그게 결국은 공항의 공항 요금, 왜냐 그 사람한테 하나에만 배상해 주는 게 그 지역 전체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항료가 오르고 항공사 주식이 떨어지고 하면서 항공사 주식은 부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항공사 주식에 투자한 은행들이 부실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네가 알고 들어왔느냐 모르고 들어왔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 네가 알고 들어왔냐 모르고 들어왔냐가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시장 경제에서 공정성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 소리로 낮잠을 깨는 가격이 그 집의 월세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들어왔느냐 모르고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통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골 때리는 판례인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학교 가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주변에 얼마는 그 위에 시설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인숙을 문을 닫게 했어요. 여인숙 주인이 열받아갖고 소송에 대법원 쳤어요. 여러분 들어도 열받죠? 열받아요? 여러분 입장 생각 바꿔놓으세요. 그 여인숙 내가 하고 있었는데 옆에 학교가 들어왔어. 그 나보고 나가래. 학교가 들어왔으니까. 말이 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호모사피엔스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 느낌 이상하잖아 이거. 우리가 대의는 동의해. 그냥 학교 주변에 그런 US도 있으면 안 되지. 이거는 동의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가치가 있잖아. 내가 먼저 있었잖아 여기에. 대구분들 동의를 안 하시구나. 내가 K2 공무했거든요. 그 K2가 먼저 있었어 6.25 때. 근데 대구가 원래 벌판이었는데 6.25 이렇게 하면서 커진 건데 지금 K2 나가라고 막 난리를 치거든. 동의는 돼. 왜냐하면 내가 경북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막 유리창이 떨려. 마을 돌판이. 대구 공항에 보면 막 공항 바로 직전까지 막 집들이야 막. 막 충돌할 것 같아. 이해는 되는데 K2가 먼저 있을 때니까요. 대구분들은 상당히 이상할 거야. 지금 모자과 펜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살고 있는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성남공항 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도주의 풀라고 시작을 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판사 몇 명이 거칠게 막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관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막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거를 해갖고 해버리면 이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이 안에 부정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예요. 집값 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난데없는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자원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분배,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재가 있으면 누군가 잃는 거거든요. 횡재가 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측
이걸 학자들이 정리했을 뿐이지 우리 호모사피엔스라고 우리가 다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지. 갑자기 그런 개발 이슈 때문에 집값이 뛰어가고 돈을 벌면 우리가 내 친척이 그러면 막 부러워 죽으려고 그러지만 나 스스로에게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런 데를 살려고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진짜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알거든. 그거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공평하잖아.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뭐 어쩔 수가 없는 면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투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똑같은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정교하게 구별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비트코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거 갖고 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갖고 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느닷없잖아 비트코인. 느닷없는 게 나타나고 느닷없는 사람들이 오트는 같이 느닷없는 사람들이 막 주류 중에 주류가 되는 거 같고 막 저게 뭐야 도대체 쟤 완전히 덕후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공중파에 다 나오고 막 명사 대접받고 막 이런 거 짜증나고 돈 많은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2억이 넘어가면 더 화가 날 거고요. 3억이 넘어가면 막 고사 지낼 거예요. 꺼져라, 망해라, 막 이러고. 다른 때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다르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건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했던 얘기인데 김연아가 공평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한테 김연아를 갖고 가면 롤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연아 입장에서는 김연아 노력을 했겠죠. 김연아 부모가 투자한 거고요. 근데 롤스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장이 멈춰서 그만둔 이들이 김연아 말고 김연아만큼의 잔재를 갖고 있었고 열심히 했는데 키가 안 컸어. 초등학교 이상 키가 안 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좌절한 사람이 유명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김연아가 이렇게 성취를 해갖고 그 성취의 대가로다가 광고, 삼성전자의 광고를 해갖고 수십억을 버는 것의 일부는 상당 부분은 롤스의 생각은 상당 부분이에요. 상당 부분은 결국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게 아니잖아. 자의적이잖아. 이런 거거든.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반대하는 편이에요? 동의 안 해? 동의 안 해? 근데 요새 ADHD 판결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도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ADHD는 노력 못하는데 집중을 못하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여러분 성취 중에 여러분께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IQ 80을 태어났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좌표를 잘못 찍으셔가지고 저기 옆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 주변 우리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는데 우리 저 학생 저 비트코인 갖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강의를 하려면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없잖아, 그죠? 공평해 지금? 여러분 10년 전에 내 강의 안 들었잖아. 저 들었잖아. 저분의 뭐 노력이에요? 내 강의를 들은 게. 운이잖아, 운. 그죠? 근데 안 갖고 있으니까 다해. 그렇게 이제 잘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롤스라는 사람이 이게 하버드 대학 철학가가 천재죠, 천재. 이분의 주장이에요. 이게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없고 시대나 인종을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모양, 기도 인위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참는 인내력, 노력하는 꾸준함 특질이 우리 모두에 아무것도 없다. 우연성을 제거해보면 날마다 포트를 칠할 수밖에 없으면 그런 사람은 부활적 하나 여러분 보시겠다. 이거 이제 제가 쓴 거죠. 학생들하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임의적인 것은 자원을 분배를 왜곡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임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눌 수밖에 없어요. 팀 너 비트코인 몇 개 있어? 내가 나눠. 너가 너 그때 2014년도에 네가 학원에서 잘리지 않았으면 네가 비교 열심히 했겠니? 그렇죠. 네가 이렇게 35살 때 서초 도서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했겠니? 그렇죠. 여러 우연이 겹친 거예요. 여러 우연이. 그러면 제 거라고 이건 내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건 이게 지금 극좌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중도적인 평등주의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롤스도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데 왜 자유주의로 분류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라 분류되기 때문에 이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해갖고 뭐 소수 인종들한테 입학할 때 특례를 준다거나 취업할 때 특례를 주는 모든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검은 피부를 내가 선택했냐 그런 거. 이 얘기만 들으면 얼핏 맞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지구촌의 선진국의 정치인들의 주력 사고다. 그래서 우리가 김연아나 손흥민을 보면 굉장히 노력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로스에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상당한 자의성이 있다. 아마 손흥민보다 고등학교 때 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가 왜 독일 안 보낸 거야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솔직히 다 그 생각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됨의 어떤 그런 특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인간이 공정성을 또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다른데 비트코인에다 수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네안데르탈린보다 호모사피엔스가 더 우월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멸종시킨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주류적 아이디어는 호모사피엔스는 때를 구성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개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있는 때가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곤충같이 움직이는 포유류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냐하면 어떤 포유류도 10만 단위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해요. 10만 개체수가 10만 개 이상 넘어가는 다 곤충이거든요, 곤충.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포유류의 몸을 갖고 있는 개미들이에요. 그 괴물인 거예요, 괴물. 내일 넥타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내보다 다 1대1 붙으면 안 되는 애들이 때려갖고 막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는 그래서 네안데르탈린이 만들지 않은 걸 만드는데 그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벽화를 그려요, 벽화. 그래가지고 이런 벽화. 그 다음에 그 피카소가 우리는 알타미라 석굴에 비하면 계속 퇴보했다라고 말한 그 신석기 시대 때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의 그 천장화는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런 걸 그리는 건데 그런 유산은 호모사피엔스만 만들지 네안데르탈은 안 만듭니다. 그거 이제 종교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술적인 어떤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우리가 되게 이상한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진짜로 딱 먹고 사는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거 말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미술하거나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거나 정치를 하거나 하여튼 먹고 사는 것과 정확하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손흥민이 LAFC 가갖고 그거 보는 사람들 제일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유가 없어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림 그리는 호모사피엔스한테 이거 왜 그리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은 안 그리고. 근데 이게 인간이 집단을 구성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책에도 소개했지만 스토렌지죠. 영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중앙을 갖고 있는 이런 방사형 구조를 너무나 좋아해요. 어떤 때든지 유적을 파보면 이런 형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는 그런 이런 극장식의 이런 뭐 제의를 했겠죠. 뭐 연극도 했을 수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4개의 포인트에서 서로가 1대1 아까 달러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관계망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8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만 나오는 거지 이게 10만 개가 나오면 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8개의 관계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허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바로 허브인 거예요. 허브를 통과해서 바트와도 달러하고 교환이 되고 엔화도 달러하고 교환이 되고 유로도 달러하고 교환이 되니까 나는 얘네들하고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러만 들어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인 거죠. 에너지를 덜 쓰고 그러면서도 집단의 규모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의 규모를 키우는데 중앙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집단의 규모를 키울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그림이라든가 초기적 어떤 그런 음악이라든가 초기적 그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초기적 제의와 관련 있는 거고 초기적 제의가 둘로 분화가 돼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승에 대한 생각들, 진짜로 검증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걸로 가면 종교가 되는 거고 이승에서 이걸 검증하고 하면 현실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태를 보면 똑같아요. 정치하고 종교는 행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걸 지금 한다. 그래서 이걸 페덱스를 만든 분인데요. 미국의 이 멤피스라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곳이겠죠. 멤피스라는 데에다가 허브를 만들면 전부 1일 전부 택배송이 된다. 이게 한국에서 1일 택배송은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1960년대 주장을 합니다. 예일대에 논문도 썼다가 씨를 맞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경제학과 교수가 야 그거는 뭐 민간 기업이었냐 그건 안 돼라고 하고 씨를 줬대요. 그래가지고 페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공수부대인가 보급 부대로 참전해가지고 미국의 그 총알이나 이런 거를 전부 보급하는 미국의 수송 시스템을 한 다음에 지인들한테 돈을 꺼갖고 비행기를 임대해갖고 일일 택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워싱턴에서 뉴욕은 바로 위인데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워싱턴에서 일단 아웃하는 거예요. 멤피스로. 멤피스에서는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창고가 있고 거기서는 투 뉴욕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어디서 왔고 투 뉴욕을 딱 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컬 단위에서 똑같이 중앙을 놓고 이렇게 모았다가 분배하는 거죠. 이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거나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가지 않는 거죠. 허브로 거쳐서 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어쨌건 이 아이디어가 원래 원형대로 되어 있지 않겠지만 거의 뒷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포크 앤 허브 구조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바퀴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만든 회사가 빼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는 C를 줬지만 본인은 회사를 창업해서 유명해진 일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농사 짓는 건 아시죠? 개미가 농사도 짓지만 목축도 합니다. 목축. 그래가지고 진드기가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소를 키워서 젖을 짜듯이 진드기한테서 진드물을 얻어서 먹습니다. 그런 개미들, 농사짓고 하는 우리랑 똑같아요. 하는 짓이. 벌도 개미과입니다. 그래가지고 벌도 집단적 행동을 해서 곤충학자들이 매우 신기하게 관찰하는데요. 벌들은 춤을 춰요. 싸이처럼 춤을 추는데 싸이는 춤을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안 남지만 오태민의 춤을 따라가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춤을 탐색벌들이 와가지고 춤을 춰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춤을 분석해갖고 이 춤의 태양을 기준으로 한 방향이 나와요. 그래갖고 어디에 가면 꽃이 진짜 많다라는 건데 꿀벌들의 생태상 한번 꽃이 필 때가 길지 않기 때문에 왕창 꿀을 따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 꿀벌들의 생존 환경인데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 가장 춤을 요란하게 추는 꿀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11년 동안 춤을 엄청 요란하게 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요란하게 추는 사람들이 블랙핑크 춤이나 싸이 춤을 보는데 제 춤을 안 보고 예.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후발주의였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나 우리보다 앞서 특히 미국보다 일본 많이 따라했거든요. 일본이 하는 거 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성공 신화를 쓴 우리 선배 세대들한테는 그냥 뇌리 박혔어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렇게 오태민 같은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격갈이 튀어나와 춤을 추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스러운 거야, 상스러운 거. 그러다가 한 발 얻어 맞은 거죠. 왜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프론트에 와 있는 거예요. 프론트에 와서 우리가 더 이상 따라할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할 대상이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창발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버드 나오면 예일 나오면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인들도 하버드 따지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서울대랑 이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뛰어난데 어떤 면에서는 깝깝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행태를 보인다. 그래서 집단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다 베낀 거예요. 제가. 조인 더 클럽이라는 책에서 이 청소년들을 연구했던 얘는 침팬지인 거예요. 침팬지. 그래서 청소년들의 나쁜 것들은 전부 모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의 4대 청소년 문제는 뭐냐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심각합니다. 약물, 폭력, 그리고 중퇴, 그 다음에 임신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인데, 다섯 가지다. 기만, 이렇게 5가지거든요. 여기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데, 이 5가지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대부분 다, 복제예요, 복제.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돌려보면, 자기 친구가 임신하면 임신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자기 친구가 심지어 비만이면 비만이 되고 확률이 높아지고, 고등학교 중퇴하면 중퇴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금연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바람직한 거를 시킬 때 가장 좋은 거는 롤모델을 시키는 거예요. 롤모델을 통해 그게 쿨한 것처럼 해버리면 이제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수학을 갖고 했더니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수학도 따라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알겠죠. 따라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노드가 특별한 거죠. 노드가.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손흥민이 이런 사람한테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손흥민이 특별하죠. 손흥민이 특별한데 손흥민도 이 말에 어느 정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은 거예요. 롤스 이야기나 이 노드 이야기를 제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서로 파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노드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노드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라는 노드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관악산에 있는 서울대로 수렴이 된 것 뿐이고요. 설사 그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서울대 같은 노드를 만들겠죠. 손흥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손흥민에게 어떤 여러 가지 재능과 이런 거는 굉장히 개성적인 거지만 손흥민을 특별하게 했던 어떤 노드가 아니었다면 손흥민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한테 기회가 없었던 건 여러분이 노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드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허기를 느끼고 왜 이렇게 경쟁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면 그 몇 자리 없는 노드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항공편을 놓고 보면 공항으로 놓고 보면 뉴욕하고 인천하고 베이징하고 홍콩하고 도쿄하고 이런 게 노드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산 뭐 이렇게 안 다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천이 노드가 된 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한 행운이죠. 옛날엔 노드가 아니었어요. 도쿄로 거쳐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되면 그 노드를 통해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노드가 있어서 노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드를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든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 논리가 뭐 이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좀 자기 마음이 편안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을 수도 있죠. 미친놈. 확실히 맛이 간 사람 치고는 그래도 뭐 학벌이나 여러 가지가 괜찮아. 어디 뭐 주변에 얘기하기에 그래도 좀 뭐 미친놈 얘기를 왜 듣냐, 그 대학 거기 나왔다, 이러면 갑자기 좀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로 추려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는 뭐 내가 뭐 연세대학교 나왔지만 내가 뭐 연세대학교한테 받은 것도 없고 총장한테 이상한 소리나 듣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엄청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렇죠? 못 느낄 뿐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건 노드거든요. 노드가 특별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왜 이런 고민으로 가는지 다 마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무한 회의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무한 회의가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흥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 손흥민은 다 자의적인 거고 손흥민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는 손흥민이 노드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손흥민마저도 불공평하다고 느끼잖아요. 왜냐면 손흥민한테 기회가 많이 안 와, 케인에 비해서는. 근데 손흥민한테도 그나마 기회가 온 건데 LAFC 갔더니 기회가 막 몰려와, 손흥민한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아까 김연아에게 들어가서
손님보다 더 잠재력이 더 할 수 있는데 노드가 아니어갖고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골을 넣을 기회가 없는 거야. 맨날 수면하다가 가는 거지. 발목 이제 부상당해서 이제 은퇴하고 이런 사람 이런 선수들 많았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 비트코인 대체되지 않냐? 비트코인 느리잖아.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아? 좀 아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을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비트코인 특별한 거? 비트코인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비트코인 같은 거를 호모사피엔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부족한 많은 일반 대중들은 본인은 그 능력이 없는데 비트코인 같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침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특별한 노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해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원인을 병용하면 비트코인도 대체가 되는데 원인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노드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면 대체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 질문. 서울대가 특별해요? 서울대라는 노드가 특별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가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명문대예요? 아니면 멍청한 애들이 들어와서 똑똑해져서 나가는 그런 놀라운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원재료는 그냥 비슷한데 끼깔난 프로세싱을 통해갖고 완전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아니다. 굉장히 우수한 애들을 4년 동안 잘 고이 망가뜨리지 않고 내보낸다. 아니 사실 상당히 망가뜨려서 내보낸다. 그래도 다른 대학보다는 덜 망가뜨린다. 그래서 거기다. 저는 세 번째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얘는 왜 서울대 갔을까? 서울대 그 교수가 좋아서? 서울대 건물이 좋아서?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가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거나 가니까 제가 가는 거. 이 똑같은 현상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 US 오픈 이런 데서 벌어집니다. 왜 너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나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계 탑 랭킹 선수들한테. 그거는 다른 탑 랭커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새로운 삼성 오픈을 만들어도 그게 더 많은 상금을 준다고 해서 윈블던 대회가 안 돼요. 왜냐면 노드가 되기가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최고 대회가 되겠죠. 한국에서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노드가 되는 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특별한 노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정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 공정성이라는 개념, 오늘 제 강의가 여기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연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공정성이라는 걸 원인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자전거하고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는데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비트코인이 없었어도 비트코인 같은 노드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 심지어는 손흥민이 없었어도 손흥민 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렇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를 딱 박으셔야 돼요. 특별한 것은 그 개체가 아니라 노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무리를 만들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노드가 필요하고 그 노드들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드들의 속성을 우리가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분석해갖고 이 요소가 얘가 노드가 됐어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가 노드가 된 거가 특별한 거지 그 요소는 그냥 그걸 도왔을 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해가 원래 치고 이 시간이 또 노드거든요. 우리가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